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증시는 진짜 롤러코스터 저리 가라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마도 장이 끝났을 텐데 과연 그때 빨간불을 킬 수 있을지. 자, 오늘 또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식 성공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로부터 데이터로 검증된 방법인데요. 아마도 기름들 저기리시랑 같이 공부하면서 최소한 3-4번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코스피가 230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은 보통 하락장이라고 불리며 워렌 버핏도 이를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일보가 대형 증권사에 요청한 511만 명의 상반기 수익률을 보자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7%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17%는 읽고 시작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수익률이 나름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러한 분들도 이러한 장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평균보다 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그때 공부했던 자료에 의하면은 호시국 때도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욱더 수익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승장만 그런가 봤더니 그런데 하락장도 매 한 가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야, 남자보다 여자가 더 똑똑하네, 그리고 어린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많네,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바로 투자 횟수에 정답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투자를 진행하는 횟수가 잦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단타를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 있고 그리고 플러스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지그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면 바로바로 점프하는 그런 메뚜기 같은 투자법을 사용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그러면 여성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진행하면서 야,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도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엉덩이 무겁게 투자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결국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무조건 수익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같이 조금 암울한 장에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은 더 수익을 까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사면은 바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중간 배당 시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높은 물가의 힘든 장으로 배당주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데요. 지금 같은 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배당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은 야, 그나마 낫다,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네 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배당을 자주 주면은 자주 줄수록, 그러니까 분기 아니면은 중간 배당이면은 더욱더 매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전일 기준 코스피 52개사 그 다음에 코스닥 30개사가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대비 10개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82개 기업들을 우리가 전부를 투자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순 없겠죠. 그래서 삼성증권은 최근 5년 연속 중간 배당을 준 기업들이 뭐가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며 그 기업들은 바로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리드코프, 진양홀딩스, 한원시스템, 쌍용CNE, 삼양옵틱스, 이러한 기업들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연속 중간 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3개년 평균 중간 배당 수익률은 1.5%를 상회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장이 안 좋을 때 위 기업들을 만약에 산다면은 1.5%의 배당을 일단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증시가 또 반등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가 차익까지 또 얻을 수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몸값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전기차 가격은 갈수록 좀 싸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당연히 가격은 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전기차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와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당연하게도 전기차 가격은 조금 더 싸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얼마 전에는 테슬라가 가격을 올렸다, 그런 뉴스가 나왔고 다른 전기차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겠죠.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평균 원자재 비용은 현재 1천만원이 조금 더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원자재를 그냥 딱 합쳤을 때 바로 1천만원이 넘는다는 거겠죠. 생각보다 비싼 원자재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이랑 비교하면 무려 2.5배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500만원도 채 안 했다
되었다는 소리겠죠. 실제로 포드 CEO는 20년 말 전기차 머스탱 마하 1을 출시했을 때는 수익성이 분명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본전치기로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그런 것처럼 전기차 가격이 오르고 갈수록 전기차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야 차라리 이러면은 내연기관차 사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로 앞으로 ESG 그리고 뭐 친환경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기차를 사도록 나라가 많이 장려를 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전기차가 가면 갈수록 비싸진다면은 소비자는 결국 가격을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내연기관차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독일 내연기관차 퇴출 반대. 점차 내연기관차가 줄어들고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인식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야 어차피 사는 거 내연기관차 사지 말자, 나중에는 중고차 가격이 똥값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가장 먼저 서 있는 게 바로 유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탄소 제로를 위해서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대부분은 지지를 했는데요. 그런데 독일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연기관차를 위한 틈새 시장은 당연히 존재를 할 겁니다 라는 이유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조금 반대한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러한 내용, 전기차 가격이 갈수록 비싸진다면은 이러한 의견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고도 볼 수 있겠죠. 또한 한 가지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은 한편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50건이 넘으며, 그리고 중국에서 BYD 차량은 이번 달에만 무려 3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BYD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일컬어지는 LFP 리튬 인산 철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달에 무려 3번이나 불이 나면서 안정성이 오히려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나중에는 당연히 내연기관차는 없고 그 다음에 전기차만 돌아다니고 수소차만 돌아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당연히 오겠지만, 하지만 위 같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그 시기는 조금씩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닥터 코퍼 들어보셨나요? 경기 흐름을 선행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닥터 코퍼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 그런데 최근 들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구리 가격이랑 경기 흐름이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모든 산업에는 구리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고로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구리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좋다라고 해석되고, 그 반대로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면 수요가 줄어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닥터 코퍼 도대체 얼마나 떨어졌는가? 일단 고점 대비 16%나 최근 들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야 이거 진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골드만삭스도 이 와중에 내년에 침체가 올 가능성은 30%나 되고, 그리고 2년 안에 올 가능성은 48%로 현재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기릿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일까요? 아닐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침체가 오니만이 그러면서 증시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면 증시는 엄청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설령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는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겠죠. 시간이 전부 다 해결을 해줄 겁니다. 다음입니다. 파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증시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FOMC만큼 주목받고 있던 파월 의장의 상원 증언이 있었습니다. 파월은 페드가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 와중에 이 말은 꼭 했어야 됐나 라고 싶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겠지만 경기 연착륙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이에 밤사이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는 결국 보합 마감을 했으며,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다만 이런 얘기는 덧붙였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속도는 향후 지표와 전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분명 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참 힘든 장을 우리가 또 코로나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겪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언제까지 하락할까? 자, 카카오가 최고가가 17만 3천원인데 6만 8천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때 시총 3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던 네카오가 말 그대로 몰락을 했습니다. 이미 주가는 반토막이 넘게 난 상황이고 카카오는 시총 11위까지 밀려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 유동성 파티라는 게 야 진짜 대단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금액이 언제쯤 회복될까 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다시 17만 3천원 이 금액 보기는 매우 어렵겠고, 다시 금리 하락기가 오면서 유동성 파티가 나타날 때 그때야말로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최소 몇 년이 걸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개인 투자자는 당연히 줍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네이버는 2조 그리고 카카오는 1.8조 원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한데요. 이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2등 3등이고 당연히 1등은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자, 개인분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줍줍하고 있는 네카오, 결국은 좋은 결과 있겠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서 많은 기부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 뉴스가 진짜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세계 증시가 안 좋은 것도 화나는데, 그런데 이거만큼은 진짜 빡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한국만 떨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한번 기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국내 증시에 3개의 낙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고유가, 기술주 조정, 중국 경기 경착륙이라는 건데요. 해석을 하나씩 보자면 에너지 의존도가 우리는 높은 나라인데 유가가 급등하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또한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당연히 높은 구조인데 관련 기술주가 조정받는 부분을 나타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얼마 전에는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의 수요가 당분간 멈추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요인이 한국 증시를 꾹꾹 누르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은 없나요? 라고 봤을 때 그나마 경기 침체 우려로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 하향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적당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또 쭉 빠지면서 진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퇴양난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은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경기와 물가 간 균형점이 만약에 정말 멋들어지게 하모니를 만든다면 하반기 무역 수지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한국만 나쁜 이유는 고유가, 기술주 조정, 그리고 중국 경기 경착륙이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하반기에는 중국에 투자하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던 부분이죠. 중국은 매를 먼저 맞은 바 있었고 경기 부양책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결과로 타차전 같은 ETF는 저점 대비 60% 넘게 상승을 한 바 있고,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중국 ETF를 포함해서 당연히 공부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원에 따르면 센터장 19명에게 하반기 투자 유망 국가를 물었더니 9명이 중국을 꼽았고, 그리고 7명이 미국, 5명이 한국으로 중국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정말 많이 말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조금 재밌는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홍콩 가셨을 때 이 식당 가본 적 있으신가요? 자, 왼쪽에 보시면 엄청나게 큰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식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참고로 이 식당은 영화 007 그리고 도둑들,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등장인물들이 한 번에 모였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인데요. 그런데 이 수상식당이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떻게 침몰을 하나? 라고 봤는데, 참고로 이 식당의 이름은 전보, 그리고 세계 최대 해상식당으로 이름을 날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업을 중단했고 유지보수로 적자가 불어나자 홍콩에 있으면 안되겠다, 이제 동남아로 이동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예인선에 이끌려 둥둥 떠가면서 정박지를 옮겨가다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그런데 거기가 수심이 1000m가 넘어서 인양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세계 최대 해상식당은 이제 역사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아, 거기가 이 수상식당이었어 라는 생각 해보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장마 소식이 현재 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주식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오늘 그리고 내일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짧은 시간 강하게 발달하는 국지성 폭우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25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이며 28일에서
30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마 시작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농업과 관련된 특히 비료, 그 다음에 농약,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은 비료, 그 다음에 농약은 전부 다 쓸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전부 다 다시 쳐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농업 관련주는 태풍이나 장마 시즌 되면은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나 사태가 사기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했나 봤더니 바로 권도영 CEO가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루나와 테라의 아버지 권도영 CEO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며 자신은 행동 그 다음에 말은 100% 일치하게 했으며 다만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뿐,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사기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참고로 권 CEO는 한국, 미국 정부에서 현재 수사하는 중이며 집단 소송도 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권 CEO는 결국은 예전보다 더 강하게 회복할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자신감을 표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한 번 신뢰를 잃은 코인에 다른 알트코인처럼 그냥 한두 번의 급등 같은 건 나올 수 있겠지만 과연 예전 가격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 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속니 그런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전쟁이 났을 때 전 세계는 난리가 났고 특히 유럽은 가스 공급이 끊긴다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 2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겨울이 끝난 시점이죠. 그럼에도 유럽은 공포에 질린 바 있으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윈터 is coming, 겨울이 또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은 온전한 겨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겨울이 오면은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유럽 입장에서도 가스 공급처를 다양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단 1년 만에 성공할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의 본심이 도대체 뭔지 올해 겨울이 되면은 그때서야 정확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안 그래도 폭염 때문에 난리다 보니까 석탄 발전을 늘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SG 그리고 친환경 이러한 이야기를 유럽이 가장 앞서서 말을 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빨리 끝낼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 여전히 상황이 나쁩니다. 지금같이 떨어지는 칼날은 쉽사리 건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2분기에는 역대급 실적이 나오긴 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BTS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무려 37만 5천원에서 26만 5천원으로 하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세븐틴 그리고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월드 투어와 BTS의 개인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실적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이브의 폭락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야지 회복을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브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 전부 다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컨센을 보신다면 평균 컨센을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어떤 컨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컨센이 맞을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고로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덴티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장에는 실적 전망이 낮아지는 주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장에서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리고 전망치가 좋아지는 주식이 더 귀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00명 중에 50명이 성장할 때보다 100명 중에 10명이 성장할 때 그 10명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덴티움이 2분기에도 호실적을 낼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0만원을 유지했으며, 그리고 덴티움은 인플레이션 영향도 제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판가 상승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수급 문제에서도 자유롭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은데 덴티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덴티움의 실적을 보면은 매년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올해 퍼는 11배 저렴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저평가 매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기름들 덴티움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